내 이름은 정민준. 올해 42이다. 아버지 정만호와 어머니 오말순. 그리고 형 정태준. 우리 가족은 예전부터 형을 중심으로 돌았다. 내가 초등학교 때 받아온 90점짜리 시험지를 내밀면 아버지는 슬쩍 보시고는 태준이는 늘 100점이던데 라고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도 형 따라서 더 열심히 해봐 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 내겐 칭찬 대신 벽처럼 느껴졌다. 형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고 서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 명절 때마다 부모님께 두둑한 용돈 봉투를 건넸고 어머니는 그 봉투를 받으며 환하게 웃으셨다. 반면 나는 너무나도 평범했다. 지방에 이름 없는 대학을 나와 전자제품 수리점을 차렸다. TV 고치고 세탁기 모터 갈아 끼우는 게 내 일이었다. 손님이 없는 오후면 가게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다. 대단한 삶은 아니었지만 나쁘지도 않았다. 아내 지연이는 당신은 진짜 성실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해줬다. 그 말에 위로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았다. 아이는 없었지만 우리 둘이면 충분했다. 그래도 명절이면 반찬을 싸서 부모님을 찾아갔다. 지연이가 정성껏 만든 잡채와 동그랑땡을 들고 시외버스를 타고 고향집에 갔다. 형은 늘 우리보다 한 발 늦게 도착했다. 늦게 와서도 거실 한가운데 앉아 회사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부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기 바쁘셨다. 나는 부엌 한 구석에서 설거지를 했다. 어머니가 태준이 요즘 바쁜데 그냥 쉬라고 해라며 형은 거실에 앉혀두고 나더러 그릇을 닦으라 했다.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표정에 드러내지 않았다.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보니 형이 담배를 피우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여유롭고 당당한 모습이었다. 나는 어쩌면 인정받고 싶었던 걸지도 모른다. 부모님께 민준이도 잘한다는 말 한마디 듣고 싶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 말은 끝내 들을 수 없었다. 나는 언제나 둘째였고 형은 언제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지연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라고 물었지만 나는 응, 괜찮아 라고만 답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가로등 불빛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부족한 걸까? 아니면 그냥 운이 나빴던 걸까?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정말 중요한 건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곁에 있어주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되는 날이 곧 다가오리라는 것도. 형이 부모님께 그 말을 꺼낸 건 어느 가을 추석 때였다. 아버지, 어머니, 고향 땅 말인데요. 형은 거실 한가운데 앉아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나는 부엌에서 사과를 깎고 있었지만 귀는 거실 쪽으로 가 있었다. 땅이 오래됐잖아요.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세금 문제도 복잡하고요. 아버지가 그래도 그 땅은 이라고 말씀하시려는데 형이 손을 들어 막았다.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명의를 제 이름으로 옮겨 놓으면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개발되면 훨씬 유리해요. 제가 회사에서 부동산 쪽 사람들이랑 일하다 보니까 이런 건 잘 알거든요. 형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는 것 같았다. 그 땅은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것이었다. 넓지는 않아도 우리 집안의 뿌리 같은 곳이었다. 그래도 이건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언제 부모님을 실망시킨 적 있어요?
다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민준이 형편도 안 좋잖아요. 제가 제대로 관리해서 나중에 크게 팔면 노후 자금도 마련하고.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태준이 말이 맞다. 걘 똑똑하니까 잘 알아서 하겠지. 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더니 미소를 지으셨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해라. 아버지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나는 부엌에서 사과 껍질을 깎다가 손가락을 베었다. 피가 조금 났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형은 나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날 밤 지연이에게 말했다. 형이 부모님 땅을 관리하겠대. 그래? 아주버님이 능력 있으니까 잘하시겠네. 지연이는 별다른 의심 없이 대답했다. 나도 그랬다. 형이 설마 부모님을 속이겠어?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때부터였다. 부모님은 내게 전보다 더 무심해졌다. 전화를 걸어도 태준이한테서 연락 왔냐는 말이 먼저였다. 명절에 가져간 반찬은 냉장고 한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고, 형이 보낸 백화점 선물 세트는 거실 탁자 위에 당당히 놓여 있었다. 어머니는 전화할 때마다 형 자랑을 늘어놓으셨다. 태준이가 땅 관리한다고 서류도 다 정리하고 세금도 알아보고 그래. 역시 공부 잘한 애는 다르더라. 나는 그저 네, 형이 잘하겠죠 라고만 대답했다. 하루는 가게에 손님이 없는 오후, 문득 고향 땅이 떠올랐다. 어렸을 때 형이랑 둘이서 그 밭에서 뛰어놀던 기억, 할아버지가 호미로 땅을 파시던 모습, 그 땅에는 우리 가족의 시간이 스며 있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저 형이 잘 되면 부모님도 편하시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형이 성공하면 부모님이 행복하실 거고, 그게 효도라고 생각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묵묵히 내일이나 잘하는 것뿐이었다. 그해 겨울, 형은 더 이상 명절에도 오지 않았다. 바빠서 못 가겠다는 짧은 문자만 보냈다. 부모님은 서운해하시면서도 바쁜데 어쩌겠니 라며 이해하셨다. 나는 여전히 반찬을 싸들고 부모님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때도 몰랐다. 형의 진짜 얼굴을, 그리고 곧 찾아올 끔찍한 진실을.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다. 가게에서 오래된 선풍기를 고치고 있는데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는 평소 전화를 잘 안 하시는 분이셨다. 뭔가 심상치 않았다. 민준아, 집에 좀 와봐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와보면 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급히 가게 문을 닫고 시외버스에 올랐다. 2시간 동안 창밖만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달랬다. 지연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부모님 집에 급히 가봐야 할 것 같아.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마루에 주저앉아 계셨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 한 장을 들고 계셨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이게 뭐냐? 아버지가 내민 서류를 받아들었다. 등기 이전 통지서였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부동산 등기 이전이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땅이 형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그 땅, 부모님이 평생 지켜온 그 땅이 형 정태준의 소유로 바뀌어 있었다. 이게 무슨... 태준이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평생 씩씩하시던 분이 이렇게 작아 보인 적이 없었다. 관리해준다고 했잖아. 명의만 잠깐 옮긴다고. 세금 때문에 그런다고. 어머니가 중얼거리셨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바로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형, 지금 당장 전화해. 이게 무슨 짓이야? 답장은 없었다. 다음 날, 형의 회사로 전화했다. 비서가 나왔다. 정태준 부장님은 현재 출장 중이십니다. 언제 돌아오는데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형은 나를, 아니 우리를 피하고 있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어머니의 비명 소리에 정신없이 구급차를 불렀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시골 마을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의사가 나와 말했다.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뇌졸중입니다. 큰 위험은 넘겼지만 당분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병실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다. 어머니는 아버지 손을 꼭 잡고 계셨다. 어머니의 손등에는 핏줄이 파랗게 드러나 보였다. 나는 울지도 못했다. 울어야 할 것 같은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볼 뿐이었다. 복도, 창문 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가끔 지나가는 간호사의 발소리만 들렸다. 지연이가 급히 달려왔다. 병원비며 필요한 것들을 챙기며 둔주히 움직였다. 형은요?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연락 안 돼. 그럴 리가. 지연이도 믿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다. 아무리 형이라도, 아무리 욕심이 있어도 이건 아니잖아. 부모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새벽 4시쯤 형한테서 문자가 왔다. 바빠서 못 가. 아버지, 괜찮으시지? 그게 전부였다. 사과도, 해명도 없었다. 단 한 줄. 나는 핸드폰을 꺼버렸다. 손이 떨렸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허탈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다. 아버지는 이틀 뒤 깨어나셨다. 하지만 예전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말씀도 어눌해지셨고 오른쪽 팔을 잘못 쓰셨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우시다가 지쳐 잠드시곤 했다. 형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아니, 일부러 피하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무너져 내렸다. 서류 한 장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다. 부모님을 모셔야겠어.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나는 지연이에게 말했다. 지연이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우리 집은 좁았다. 시내 변두리에 있는 낡은 단층집이었다. 방 2개, 거실 하나, 지연이와 내가 쓰는 방 하나, 창고처럼 쓰던 작은 방 하나가 전부였다. 지연이는 이틀 동안 작은 방을 정리했다. 쌓여있던 박스들을 치우고 벽지를 새로 발랐다. 중고 가구점에서 싼 침대와 작은 옷장을 사왔다. 창문에는 연한 노란색 커튼을 달았다. 이게 최선이에요. 지연이가 땀을 닦으며 말했다. 결혼한 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시부모님을 모신 적 없는 며느리였다. 명절에도 늘 우리가 찾아갔었다. 이제 시부모님이 우리 집으로 오는 것이었다. 부모님을 모셔오는 날,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고향집 마당을 한참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차에 오르셨다.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계셨다. 오른팔이 자유롭지 않아 걸음이 느렸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거실을 둘러보시는 어머니의 눈빛이 복잡했다. 아들의 좁은 집, 평생 자랑하던 큰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의 집. 좁아서 죄송해요, 어머니.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니다. 고맙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아침 6시면 일어나 아버지 약을 챙겼다. 혈압약,
뇌졸중 재발 방지약, 소화제, 한 움큼씩 되는 약을 물과 함께 드셨다. 민준아, 미안하다. 어느 날 아침 약을 드시던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왜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까지 더 이상 말씀을 잇지 못하셨다. 나는 아버지 손을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다. 평생 밭을 일구고 가족을 먹여 살린 손.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지연이는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다. 처음엔 어색했다.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늘 엄했다. 이것도 못하냐? 태준이 아내는 다 잘하던데. 같은 말들을 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시장 골목을 걸으며 어머니가 지연이 손을 잡으셨다. 고맙다. 지연아. 네,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지. 미안하다. 지연이는 그날 밤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하며 울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고맙다고 하셨어요. 저녁이면 우리 넷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화려한 반찬은 없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따뜻했다. 민준아, 어느 저녁 아버지가 조용히 물으셨다. 왜요? 아버지? 넌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하냐?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형 생각을 하면 여전히 가슴이 아팠다. 배신감과 분노가 사라진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었다. 사랑은 계산 안 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다.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다. 우리가 너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그래도 부모님이잖아요. 그날 밤 나는 마당에 홀로 앉아 있었다. 별이 많이 보였다. 형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변호사를 알아봤지만 소용없었다. 합법적으로 이전된 등기였다. 되돌릴 방법이 없었다. 지연이가 나와 옆에 앉았다. 힘들죠? 응. 잘하고 있어요, 당신. 지연이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밤바람이 불어왔다. 차가웠지만 견딜만 했다. 우리는 오래도록 그렇게 앉아 있었다. 1년이 지났다. 긴 겨울이 지나고 마당의 텃밭에는 새순이 돋았다. 아내 지연이 화분을 돌보며 웃었다. 올해는 상추 대신 라디쉬 심어봤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잖아요. 그날 오후 어머니는 삽을 들고 마당으로 나가셨다. 약한 허리로도 매일같이 텃밭을 돌보는 어머니의 모습이 어느새 익숙해졌다. 아버지는 베란다에 앉아 신문을 넘기다 말고 햇살을 손바닥으로 가리시며 중얼거리셨다. 봄이 왔구나. 작년엔 이때쯤 병원에 있었지. 그 목소리에는 회한보다는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병원 복도에서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울지도 못하던 그날이 떠올랐다. 형이 연락이 닿지 않아 허공만 바라보던 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약을 챙기던 지연의 손. 그 모든 시간이 내 안에서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저녁 무렵 어머니가 마당에서 고구마 한 움큼을 들고 들어오셨다. 민준아, 이거 봐라. 생각보다 잘 자랐지? 나는 미소로 대답했다. 어머니, 손이 닿으면 뭐든 잘 자라죠. 어머니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늦게 알았지만 진짜 효자는 너구나. 그 한마디가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러나 평생을 기다려온 말이었다. 나는 대답 대신 웃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식탁 위엔 지연이 차려놓은 된장찌개 냄새가 가득했다. 아버지는 된장찌개를 드시며 말씀하셨다. 밥맛이 이렇게 좋을 줄이야. 그 말에 어머니가 웃었고 지연이 따라 웃었다. 그 웃음소리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가족이란 게 얼마나 단단한 마음의 집인지 깨달았다. 식사 후 나는 마당으로 나갔다. 하늘엔 노을이 남아 있었다. 형의 얼굴이 문득 떠올랐다.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제는 굳이 묻고 싶지 않았다. 원망의 자리에 연민이 자라났고 그 연민이 흙처럼 내 마음을 덮었다. 언젠가 형도 자기 자리에서 후회와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은 편안해졌다. 어머니가 뒤에서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민준아, 봄이 오니까 내 아버지 얼굴이 다시 살아났어. 너 덕분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보다 지연 덕이에요. 어머니께서도 잘 버텨주셨고요. 어머니는 손끝으로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다. 그래도 내 마음이 먼저였지. 그날 밤 모두 잠든 뒤에도 나는 한참을 마당에 앉아 있었다. 달빛이 텃밭을 비추고 작은 풀잎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다. 사랑은 거창한 약속이나 유산이 아니라 매일 아침 챙겨드리는 약 한 봉지, 저녁 밥상 위에 된장찌개, 그리고 기다려주는 시간 속에 피어나는 거라는 걸. 진심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한번 뿌리 내리면 어떤 계절에도 다시 피어난다. 그 봄밤, 나는 처음으로 마음속에 따뜻한 평화를 느꼈다. 그제야 알았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